대표적인 증상이 신경성 파행, 근감소증은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눈에 안 보이는 코르셋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쫙 주시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병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적 질환입니다. 네. 일단 척추를 이루고 있는 주체, 뼈,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뒤에 있는 어떤 후관절이라든지 황색인대들이 세월의 흐름 혹은 비효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비후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방사통이라든지 요통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허리 내부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뒤에 있는 구조물들이 비후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계속 파고들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넓은 데 있어야 되는 신경들이 좁은 데 있다 보면 또 물리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또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적 질환이다 보니까 젊은 인구보다는 이제 연세가 많은 50, 60대 이상의 인구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신경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걷는 게 좀 힘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신경이 압박되고 눌려 있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전혀 통증이 없는데 좀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멈춰서 앉게 되고 또 잠깐 앉아 있다 보면 또 통증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 파열처럼 뭔가 MRI 검사로 진단을 하나요?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 그 다음에 하는 검사가 CT나 MRI인데요. 엑스레이는 어떤 뼈의 정렬, 혹은 후관절의 비후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경을 눌리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전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환자분들의 MRI에서는 또 신경이 눌려있는 그런 협착증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가장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MRI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되면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크게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여러 가지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존재하는데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만약에 특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함께 의미 있는 근력 약화, 예를 들어서 다리에 어떤 힘이 빠진다라든지 발가락이 올라가지 않는다, 발등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때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너무 통증이 길어지게 되면 신경의 압박이 너무 길어지게 되거든요. 신경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인데 일반적인 피부도 오랫동안 압박을 받게 되면 변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된다라고 하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외부적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통증 반응을 계속 올려보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심각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시다 보면 보행이라든지 어떤 운동량 자체가 확 줄어든 상태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지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도 빠지고 그러한 근감소증은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신 분들께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 치유라는 건 없는 건가요? 흔히 이제 말하는 게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시간 지켜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그대로 변함없이, 3분의 1은 더 악화되고 3분의 1 정도는 호전된다. 그 정도 이제 자연 경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고생하시거나 다 수술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과적으로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아니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증상이 회복된다는 거지 이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퇴행된 것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방금 하신 질문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흰머리가 났다고 해서 혹은 피부에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척추관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어떤 이제 이 협착의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진행된 상황은 어쩔 수 없어도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환자분들께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단기적 통증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치료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치료로 모든 결과를 유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전후로 환자들이 조금 더 주의하거나 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증상이 생기시고 오래 지속되신다라고 한다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약해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 섭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근육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어렵고 네. 일단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께서 최대한 움직임을 유지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진단 받고 수술도 받았는데요. 마지막 수술 받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나중에 척추관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디스크 탈출증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들으신 거면 디스크 탈출증이 꽤 있으셨겠구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디스크 탈출증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디스크 탈출증이 일단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추간판의 기능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추간판이 있어야 완충작용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수술을 하건 수술을 하지 않건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에서 추간판이 일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 업무량만큼을 뒤에는 후관절이라든지 뒤에 있는 구조물이 더 떠안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과도한 어떤 비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젊으신 나이에 추간판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자체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울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확률적으로는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잔소리지만 또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자주 해주는 것도 좋나요, 교수님?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디스크는 혈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펌프 작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잠깐 일어나신다든지 좀 걸으신다든지 살살 뛰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허리 척추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협착증이 있다는 것은 디스크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퇴행적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도 좀 약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도한 움직임이라든지 무리한 활동,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너무 쉽게 디스크의 탈출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해진 겉틈을 뚫고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갑자기 또 심한 어떤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네, 역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추천하시는 운동 있을까요? 진료실에서도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걷는 것은 안 배우고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이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걷기를 하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는 어떤 통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걷기만 하는 것은 근력 강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플랭크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제 이런 근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맨몸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통증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그렇게 심한 운동은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의 안정화 운동이라든지 뭐 버드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어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을 병행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 말고 허리를 고정한 채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시고 집안에만 계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운 운동으로 좀 활기차게 생활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척추질환 전문이시기 때문에 사실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세를 최대한 바르게 앉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근육에 좀 이렇게 자극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뛰려고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거는 가끔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안 좋은 걸 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게 나는 바른 것 같은데 안 바른 경우도 많잖아요. 진료실에서 항상 자세는 좋으신 편이십니까? 항상 여쭤보거든요. 근데 나는 자세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의자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허리를 쭉 펴고 이 배에는 내가 내 근육으로 눈에 안 보이는 코르셋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쫙 주시면서 날개뼈 끝을 이렇게 모은다 생각하시면서 어깨를 펴시고 내 귀는 내 어깨 바로 위에, 내 머리가 내 몸 바로 위에 있게 하겠다. 이런 자세를 최대한 하루 종일 유지해야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 전신, 온몸 근육의 지구력이기 때문에 어떤 한 운동에만 쭉 하신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르셋을 입었다고 생각하라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나쁜 병이라고 인식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셨을 때 목표가 하루라도 빨리 통증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겠다가 된다라고 하면 검사나 치료가 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좀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도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과 병원과의 사이에서 이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정확하게 본인께서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동을 대신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통증을 병원에서만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그냥 말 그대로 환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운동으로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순간 그분은 환자가 아니라 생활체육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통증을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내 친구 혹은 내 부하로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